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도 지난날만 생각하면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가지 않는 30대 남자입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밍숭맹숭하기만 했던 저의 인생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아마 눈 감는 순간까지도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가겠지 싶었는데 얼마 전 저의 평범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뀔 정도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오늘은 제가 겪은 일들을 천천히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해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성장했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 누군가에 의해 고아원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제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 저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는지에 대해서 원장 선생님께서는 끝까지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주 작고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 들어와서 지냈다. 이게 끝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적어도 이곳에 들어오기까지의 사정이나 부모님과 함께했던 어렴풋한 기억들이나 혹은 어디서 발견되어 고아원으로 들어오게 됐는지 정도의 기록은 있었는데 오직 저만큼은 어떤 자료도 남겨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에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답답해서 밤마다 베개를 안고 울기도 했고 원장 선생님을 붙잡고 짜증도 부려봤지만 점점 머리가 자랄수록 이유를 알아내는 것이 무의미한 짓이라는 걸 느꼈어요. 애초에 제가 이곳에 왔다는 건 누군가의 선택으로 제가 버려졌다는 뜻이었고 이유가 무엇이든 그 사실 하나는 변하지 않는 것이었기에 알아내는 것을 포기했어요. 여기 들어오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부모님에게서 버림을 받아 들어온 것이니 저도 그런가 보다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릴 적에 들어왔긴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떠올리는 것이 무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누구보다도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어요. 제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 다른 친구들보다도 더 활달하게, 더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일찍부터 하게 됐죠.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또 받아야 할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고 해서 남은 삶까지 우울하고 어둡게 살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애들이랑 축구도 열심히 했고 나름 운동에 소질도 있었고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선 밝은 성격 덕에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선생님들도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재호야, 시험 공부는 잘하고 있어? 막 축구만 하고 노는 거 아니지? 에이, 선생님, 그럴 리가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그게 제 신조입니다.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 재호를 위해 선생님이 선물을 하나 준비했지? 자,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참고서야. 예전에 우리 학교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도 많이 섞여 있으니까 한번 보고 공부해두면 좋을 거야. 제 사정을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저를 위해 많은 배려를 해주셨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시기엔 장학금 신청서나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안내해 주셨어요. 솔직히 돌아서면 남인 관계임에도 그렇게 사소한 관심이라도 가져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를 지켜봐주고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삐뚤어지면 안 된다. 이 생각을 계속 머리에 각인시키며 살았죠.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지내는 고아원이란 공간은 말 그대로 공동체의 울타리였어요. 아침이 되면 함께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방과 후에는 어린 친구들의 숙제를 도와주거나 넓은 운동장에서 공을 차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울면서 화해하기도 하면서 즐겁게 지냈어요.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지만 저희 모두는 서로에게 가족 이상의 존재였어요. 누가 감기라도 걸리면 옆에서 열보초를 서줬고 누가 슬프게 울고 있으면 먼저 다가가 등을 두드려주는 것이 저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생일이 돌아오면 각자 돈을 모아서 작은 선물을 사줬고 생일 케이크를 사서 초에 불을 붙이고 축하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저마다의 말 못할 사정으로 인해 어린 나이부터 이곳에 모인 것이지만 형제자매 못지않게 행복한 추억을 쌓아나갔어요. 그 누구 하나 반짝이지 않는 사람이 없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19이 됐습니다. 형, 올해 수능 보지? 응, 수험생이지. 시간 진짜 빠르다. 고등학생 됐다고 우리끼리 축하 파티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럼 형도 이제 나갈 준비해야겠네. 20살 되면 여기 나가야 하잖아. 벌써부터 아쉽다. 형이랑 노는 게 제일 재밌는데. 고아원에선 만 19살이 되면 시설을 나와서 독립을 해야 했어요. 그걸 자립청년이라고 불렀는데 제게도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실 어릴 때 고아원을 떠나는 형 누나들을 볼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정작 제가 나가야 할 시기가 다가오니 조금씩 불안이 몰려왔어요. 한 번도 자립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족은 물론이고 마땅히 고향이라고 부를 곳도,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마땅히 뭘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낯선 곳에 홀로 나가 살아야 한다는 게 막막하기만 했어요. 여태까지 쭉 집단 생활만 했고 스스로 밥을 해 먹거나 전기요금 같은 걸 내본 적도 없던 저였으니까요. 정말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지낼 수 있을까? 만약에 자취를 한다고 하면 월세는 제때 낼 수 있을까? 취직은 할 수 있을까? 밤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항상 밝게만 지냈던 저였는데 이런저런 고민으로 뒤척이는 날도 많아지고 표정도 점점 어두워지니 어느 날 원장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원장님이 수능 끝나고 이야기 한번 하자고 했지? 그래, 어떻게? 나가면 뭐부터 제일 먼저 할지 생각해 봤어? 사실 아직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뭐라도 좀 배워야 할지. 기술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저는 그런 것도 하나 없으니까. 같은 반 친구가 같이 살자는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또 친구 집에 얹혀 사는 것도 좀 그럴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민만 하고 있을 것 같아서 불렀어. 자, 이거 받아. 원장님은 제 손에 두툼한 봉투 하나와 조금은 오래된 것 같은 통장을 건네주셨어요. 통장을 펼쳐본 저는 그 안에 찍힌 액수를 보고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그 안엔 무려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리고 봉투 안에도 3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있었고요. 살면서 이렇게 큰 금액은 처음 받기에 얼떨떨한 기분이 들어 원장님을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 돈은 원장님이 너 어릴 적부터 차곡차곡 모아놓았던 거야. 나중에 네가 여기 떠날 때 되면 주고 싶어서. 원장님, 제가 정말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받아도 되고 말고. 재호야,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칠고 험난할 거야. 내 뜻대로 되는 일 하나 없어서 좌절하는 일도 많을 거고 울게 되는 일도 많을 거야. 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다 보면 언젠간 모든 게 다 잘 돼 있을 거다. 나는 네가 누구보다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원장님의 한마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되어주었고 저는 홀로 서기를 겁내지 않기로 했어요. 이곳에서 나가면서 느낀 건 제가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부모님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그리고 배려를 많이 받고 성장했기 때문에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저의 유일한 보금자리였던 그곳을 떠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보육원을 떠나 인생 처음으로 자립이라는 것을 하게 됐어요. 사실 모두의 응원을 받고 마음이 편안해졌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찾아오는 고요함, 주변에 그 누구도 없다는 적막감에 적응하기까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함께가 아닌 혼자라는 것에 종종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어요. 괜찮다, 괜찮다. 계속 되뇌었지만 확 찾아오는 감정은 제어가 되지 않더군요. 원장님이 주신 돈으로 마련한 거처는 서울 외곽에 있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 3층에 있는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의 작은 원룸이었어요. 방 하나에 부엌 겸 거실, 그리고 화장실이 달린 구조였는데 낡은 벽지와 오래된 보일러와 에어컨, 옷장이 있는 좁디 좁은 공간이었지만 서울에서 이 정도 집을 구해 지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창문을 열면 바로 맞은편 건물이 보이는 채광도 제대로 들지 않는 곳이었고 이따금씩 벌레도 나오곤 했습니다. 그래도 이곳이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란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어요. 처음엔 말 그대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처음 선택한 일은 편의점 야간 근무였어요. 그런데 편의점 일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힘들고 지쳤습니다. 아니, 좀 더 명확히 말하면 지친다기보다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는 것이 괴로웠어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함부로 막 대하는 진상 손님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야, 알바야. 저기 저거 한 값 주라.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요. 아, 내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가르쳐 주랴? 손님이 저거 달라고 하면 딱 알아서 눈치를 채고 갖다 바쳐야 할 거 아니야. 처음이라 잘 모른다 어쩐다. 아유, 이걸 확. 니네 점장은 너 같은 거한테도 월급이라는 걸 주냐? 답답하다 정말. 정산 실수를 해서 혼이 나기도 하고 재고 정리하다가 손을 다치기도 하고 청소를 하다가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찢기도 하고 진상 손님을 상대하다가 경찰을 부르기도 했어요. 이런 갖은 고생을 해도 들어오는 월급은 많지 않았기에 사회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씁쓸함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중 보육원을 나와 먼저 자립했던 친한 형과 연락이 닿게 됐어요. 야, 재호야. 오랜만이다. 나 기억하지? 현철이 형이야. 이러다가 갑자기 네 생각이 나서 원장님께 네 휴대폰 번호 물어봤어. 형! 당연히 기억하죠.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그럼 임마. 형은 잘 지내지. 그나저나 너 얼마 전에 자립했다면서? 어디서 뭐하고 지내고 있어? 저 그냥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하면서 원룸에서 살고 있죠. 아휴, 힘들어 죽겠어요, 형.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야, 그거 그만두고 형네 공장으로 들어와. 안 그래도 우리 공장 지금 직원 구하고 있는데 딱 네가 생각나더라고. 나한테 연락하길 잘했네. 형이 꽂아줄게. 우리 공장 기숙사도 있고 월급도 많이 주고 좋아. 저는 고민을 하다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형이 일하는 공장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아무래도 아르바이트라는 것보단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공장 일 역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힘들었죠. 아침 7시에 출근해서 기계 앞에서 똑같은 업무를 반복했고 점심을 먹고 다시 라인에 서서 일하고
퇴근 후엔 녹초가 되어 그대로 잠드는 일상이 이어졌어요. 손은 굳은 살로 거칠어졌고 시도 때도 없이 파스를 붙여대는 통에 옷만 갈아입으면 파스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그래도 돈은 많이 벌 수 있어서 좋긴 했지만 그럼에도 조금 더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하기만 해도 보람이 있고 뜻깊은 일을 하고 싶었죠. 원장님께서 저를 위해 주신 1,000만 원의 가치가 빛이 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퇴근을 하고 난 후나 쉬는 날이면 인터넷으로 채용 공고를 찾아보기도 하고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 특강도 들으러 나가고 자격증 관련 수업도 많이 들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공장일 외에도 20대 초반에 도전한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카페 바리스타부터 시작해서 대형마트 상품 진열, 요양병원 보조 간병인, 콜센터 상담, 퀵배달, 심지어 청소 용역까지. 그중엔 하루도 안 되어 그만둔 일도 있었고 몇 달 동안 버틴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어요. 다들 저마다의 매력이 있고 또 급여를 그만큼 많이 주는 직업들이었지만 끌림이 있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어떤 일이든 하다 보면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 20대 중반의 나이가 되어 정착하게 된 일이 바로 장례 지도사라는 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직업을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희귀병으로 투병을 하던 고등학교 친구가 세상을 떠난 날 장례식에 참석했었는데 모두가 슬픔에 잠겨 울고 있는 그곳에서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이 유가족을 조용히 안내하며 필요한 절차들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야, 아까 양복 입고 안내하던 사람,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형석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은 못 본 것 같은데? 아, 그분은 가족이 아니라 장례지도사야. 전반적으로 장례 도와주시는 분. 장례 도와주는 사람? 그런 것도 있어? 뭐 운구도 해주고 필요한 거 판매도 하고 염습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같던데? 사실 나도 뭐 하는 직업인진 잘 몰라. 그냥 지도사라는 것만 들었어. 그런 직업이 있는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친구를 떠나보낸 이후 저는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인지, 어떤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 근무 환경은 어떤지, 그리고 감정노동은 어느 정도인지 하나하나 천천히 알아봤습니다. 타인의 죽음과 슬픔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큰 직업입은 분명했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무엇보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맡아주는 사람이란 직업이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느껴지기도 했고요. 이 직업을 가지기 위해선 국가 자격증 시험을 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시험을 치기 위해 준비했어요. 준비하는 것이 조금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한 결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작은 장례식장에 장례 지도사로 취업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땐 정말 실수를 많이 했어요. 재호 씨, 제정신이야?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유골함을 잘못 전달하면 어떡해? 유가족분들이 얼마나 당황하셨겠어? 죄송합니다.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렸습니다. 당연히 사과드려야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하는 직업이야. 까딱 실수 한번 했다간 인생 망하는 건 순식간이라고. 정신 똑바로 차려. 그래도 마냥 실수만 하고 혼난 건 아니었어요. 일을 하면서 꽤 뜻깊었던 일들도 많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할머니 한 분이 본인 남편분의 장례를 혼자 치르시는 걸 도와드린 일이었어요.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께서 자식도 없이 도와주는 가족도 없이 혼자서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하기엔 많은 무리가 있으실 것 같아 발인 전까지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도움을 드렸는데 장례식장을 떠나시던 날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총각 덕분에 영감 잘 보낼 수 있겠어. 꼭 복 받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제일인걸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도 좋은 곳으로 가실 거예요. 별것 아닌 말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로 왜 그렇게 힘이 났는지 그 말을 들은 후로부터 저는 사명감이라는 것을 가지게 됐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어루만져주고 슬픔의 무게를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처음엔 서투르고 섬세하지 못해서 혼도 많이 났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랑 직업이 잘 어울린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또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일을 잘한다며 칭찬을 받기도 했어요. 유가족분들에게도 많은 위로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저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제가 일을 함으로써 위로를 얻었다는 게 뿌듯하기도 했죠. 그렇게 일을 하던 어느 날 오랜만에 병원에서 근무하는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 소주 한 잔을 기울이는데 오랜만에 본 건데도 영 웃지도 않고 술만 홀짝거리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는 거예요. 우리 만난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한숨만 한 100번은 쉰 것 같다. 야, 네 한숨 때문에 땅이 꺼지겠어. 왜 그러는데? 무슨 말 못할 고민이라도 있냐? 아니, 오늘 병원에 무연고자가 한 명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욕 마음에 걸리네. 무연고자? 가족 없는 사람 말하는 거야? 내가 알기론 무연고자는 보통 시청이나 구청에서 장례 처리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원래 절차대로라면 그렇긴 해. 가족관계 증명서나 호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없다면 무연고자로 처리해서 장례를 치르는 게 일반적인 거긴 한데 병원에 그 사람을 평소에 돌봐왔다던 봉사자 한 명이 와서는 이 사람 분명히 가족 있다고 가족 나타나기 전까진 장례 치르지 마라 막 그러는 거야. 뭐 별 수 있나?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기다려야지. 그렇게 되면 가족이 나타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보관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라며 친구는 계속 마음이 쓰인다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적지 않은지 그 사람들이 꿈에까지 찾아올 정도라고 했어요. 저는 거기서 더 말을 얹지 않고 조용히 친구의 어깨를 토닥이며 무언의 위로를 해줬습니다. 사실 저 또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친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갔거든요. 저도 종종 그런 꿈을 꾸기도 했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이렇게 힘들어하니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친구를 한껏 위로하고 일찍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는데 뭔가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항상 출근을 하면 수다를 떤다고 시끌벅적했던 사무실 안이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했고 직원들 얼굴엔 긴장과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죠. 오늘 분위기가 왜 이래요? 아침부터 무슨 일 있어요? 재호야, 그게 밖에 혹시 검은색 원피스 입은 사모님 한 분 못 봤냐? 사모님? 그냥 들어오느라고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왜요? 밖에 계신 분이 우리한테 아주 이상한 부탁을 하셨어. 자기 아들 장례를 치를 생각이다.
장례식을 아주 크게 치를 예정이니까 영정사진부터 최고급 화질로 준비해라. 그게 뭐가 이상해요? 해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특실 있잖아요. 그래, 뭐 거기까진 문제 없지. 해드리면 되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없어. 고인 없이 그냥 장례만 치르고 가겠대.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너는? 듣기만 해도 터무니없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데 영정사진만 들고 찾아와서 장례를 치를 테니 준비를 하라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도 나오지 않을 정도였지만 그래도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사연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로 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그리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제가 나서서 밖으로 나가봤어요. 로비 쪽 벤치에 검은 원피스를 입은 겉보기에는 60대 중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분이 조용히 앉아 계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다가가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장례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아드님의 장례를 치를 예정이시라고요? 그래요. 여기서 우리 아들 장례를 치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영정사진부터 뽑아줘요. 아주 고급스럽고 선명하게 부탁해요. 여기 이 아이가 내 아들이에요. 그분이 건넨 사진은 아주 낡고 빛이 바랜 남자아이의 사진이었어요. 딱 6살에서 많아야 8살 정도로 보이는 앳된 아이였죠. 그런데 사진을 고급스러운 화질로 뽑기에는 아들의 사진이 너무 많이 훼손되어 있었어요. 웃는 얼굴이 겨우 보일 정도였거든요. 세월이 많이 흐른 사진은 확대는 가능하지만 화질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도 했고 확대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덜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드렸어요. 어르신, 사진을 확대하는 건 가능하지만 워낙 손상이 심해서 고급 화질로 복원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해보겠습니다만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으실까요? 상관없어요. 그 아이가 내 하나뿐인 아들인데 20년도 더 전에 잃어버려서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어요. 아들을 찾기 위해 안 다녀본 곳이 없는데도 찾을 수가 없었죠. 경찰도 처음에는 찾는 신용만 하더니만 결국 손을 놓아버렸고 남편은 아들을 찾다가 몹쓸병에 걸려 나보다 먼저 떠나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아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거니 제발 어떻게 좀 도와줘요. 부탁이에요.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사정을 들어보니 딱하기도 하고 그냥 지나치거나 거절을 하기에도 힘들 것 같아 최선을 다하겠단 말과 함께 사진을 들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직원들은 제 손에 들린 사진을 보고 저마다 한마디씩 얹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그걸 덥석 들고 오면 어떡해? 그냥 좋게 말씀드리고 돌려보냈어야지. 저런 사람들이랑 엮이면 골치 아파지는 거 몰라서 그래? 사연이 좀 딱하시더라고요. 아들을 오래전에 잃어버리셨는데 찾지도 못하고 그런 이유로 기다리시다가 결국 안 돼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시는 거래요. 20년도 더 전에 잃어버리시는 바람에 가지고 있는 사진도 이거 한 장밖에 없으신 것 같고. 직원들은 저마다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싸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영정사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은 사진을 어떻게 최고급으로 만들 것이며
확대를 했다가 화질이 왕창 깨져버리면 그건 그것대로 낭패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했어요. 유가족의 부탁이었기에 최대한 들어드리곤 싶었지만 마땅한 방법이 생각이 나질 않더라고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 머리를 굴리던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최근엔 AI 기술이 엄청 발달해서 낡은 사진을 복원하고 어린 시절 얼굴을 기반으로 성인이 된 모습을 예측하는 프로그램도 있다는 것. 예전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어쩌면 이 사진도 고급스럽게 만드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직원 중 유료 AI 복원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이 된 모습으로 영정사진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고 사진을 스캔한 다음 작업에 들어갔어요. 한 30분 정도 기다렸을까? AI 프로그램으로 생성한 영정사진 이미지를 본 순간 모두가 할 말을 잃고 사진만 바라봤어요. 너무 잘 만들어져서 넋을 잃고 본 것도 있었지만 사진 속에 만들어진 성인 남자의 얼굴이 저와 뚝 닮아 있었거든요. 그냥 닮은 게 아니라 마치 저를 그대로 복사한 듯한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모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잘못 나온 건가 싶어서 다시 생성을 해도 달라질 것 없이 같은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말도 안 될 정도로 닮아있는 모습에 다들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우와, 이 사람 완전 재호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저 밖에 계시는 사모님이 잃어버렸다는 아들 사실 재호 너 아니냐? 어쩌면 진짜 그럴지도 모르지. 아니면 이렇게까지 닮은 게 설명이 안 되잖아. 다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를 던졌는데 사실 저도 조금 무서울 지경이었어요. 쌍둥이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똑 닮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건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사진으로 테스트를 해보니 원래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사진 속 어린아이가 저와 아주 닮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우선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사모님께 사진을 전달해야 했기에 복원된 이미지를 프린트해 고급 액자에 넣어서 전달을 해드렸어요. 오래 기다리셨죠? 요청하신 아드님 영정사진 가지고 왔습니다. 어린아이 모습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성인의 모습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측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사진을 만들어 왔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런 것까진 생각하지 못했는데 너무 고맙네요.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면 이런 모습이려나. 그런데 사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요.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이 사진 속 아이와 저의 얼굴이 거의 일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일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똑같은 수준이라고. 안에 있는 직원들도 모두 깜짝 놀라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모님은 그제야 영정사진 속 본인 아들의 모습과 저의 얼굴을 계속해서 번갈아 보기 시작했어요. 사진 한 번, 얼굴 한 번. 그렇게 몇 번을 번갈아 보시고 나서야 깜짝 놀라시며 입을 틀어 막으셨어요. 사모님이 보기에도 사진 속 인물과 제가 정말 많이 닮아 보였겠죠. 사진과 저를 계속해서 번갈아 보시던 사모님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를 보며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닮을 수가 있는 거냐며 중얼거리셨어요. 사모님의 눈은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멀뚱히 선 채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 역시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분명 저는 태어나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어른이 된 모습이 지금의 저와 똑같이 생겼으니 눈, 코, 입이 좀 닮았네 정도가 아니라 정말 빼다 박은 것처럼 똑같이 생겼었기에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닮았으니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군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기도 했고 진짜 가족이 있는지도 모른 채로 지금까지 자라왔으니 말이에요. 이런 상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은 알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어서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그분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사모님, 실례지만 혹시 아드님을 잃어버리신 시기가 언제인지, 아드님께서 만약 살아계신다면 지금쯤 몇 살쯤 되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면 지금쯤 30대 초중반 정도의 나이일 거예요. 잃어버린 지 20년이 훌쩍 넘었으니까요. 그쪽이랑 나이대가 비슷할 것 같네요. 저는 사모님께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고아원으로 들어와 지내게 되었고 그 이후로 자립을 할 때까지 한 번도 가족이나 친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 그때 제가 들어온 시기가 4, 5살 정도였다는 것밖에 알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 시기가 겹친다면 어쩌면 제가 잃어버린 아드님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니 사모님은 묵묵히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쪽도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있네요. 우리 아들은 늦둥이 아들이에요. 5살이 되던 해에 동물원으로 놀러 갔다가 잠깐 손을 놓쳐버리는 바람에 그 길로 영영 잃어버리게 됐어요. 아들을 잃어버린 뒤에 저와 남편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말았어요. 온갖 사람을 써서 전국을 쥐답듯이 뒤지고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수사도 제대로 해주지 않더군요. 아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례금도 500만 원이나 걸고 아이를 찾아다녔지만 걸려오는 건 장난 전화뿐 잃어버린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게 되어 결국 본인 혼자 아들을 찾아다녔다고 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금까지도 말이죠. 온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다니면서 전봇대에 전단지를 붙이고 다니기도 했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붙잡으면서 아들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묻고 다닌 적도 있다며 그때 참담했던 심정을 털어놓아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자니 저도 덩달아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사모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본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했던 말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남편이랑 나는 재혼이에요. 그런데 전 아내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한 명 있다고 뒤늦게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아들이 아주 어릴 적에 이혼을 하고 헤어지게 돼서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전 아내란 사람은 아이를 데리고 가서는 연락도 되지 않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자기가 눈을 감기 전에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면서 얼마나 울던지. 그럼 남편분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첫째 아들을 만나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니 그 사람도 나 못지않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첫째 아들에 이어 둘째 아들까지 그렇게 잃어버렸으니.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에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한 명 있고 그 아들이 아주 어릴 적에 헤어지게 됐다. 어쩌면 시기상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사모님은 제가 만약 정말 잃어버린 아들이라면 알아보지 못했을 리가 없다고 하셨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은 통하는 것이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오랜 시간 동안 보지 못했어도 직감으로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엔 영정사진 속의 이 남자가 저와 너무 닮아 있었기에 혹시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친구의 병원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무연고자가 들어왔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는 본인의 가족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뒤늦게서야 생각이 나더군요. 비슷한 나이 또래의 남자인데다가 가족이 없었다고 하니 어쩌면 여기 계신 사모님이 잃어버린 아들이 그 무연고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당연히 되도 않은 말이란 것을 알았고 그럴 확률도 극히 낮았지만 1%의 확률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침부터 바쁜데 전화해서 미안. 다름이 아니라 너 얼마 전에 무연고자 한 명이 들어왔다고 했잖아. 가족 기다리고 있어서 장례도 못 치르고 냉동고에 들어가 있다던. 혹시 그 사람 가족한테서 연락 왔어? 아니, 아직 안 왔어. 뭐 경찰에서 알아보곤 있다곤 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소식이 없네. 진전도 없고. 이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과도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기에 저는 사모님께 조심스럽게 제안 하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불쾌하다고 하시면 사과를 드릴 심산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작은 확률이라도 한번 걸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사모님께 정말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렸어요. 사모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 친구의 병원에 무연고자가 한 명 들어왔어요. 원룸에서 쓸쓸히 홀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례도 못 치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나이대로 보나 지금 들은 이야기로 보나 잃어버린 아드님과 비슷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가능하시다면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어떻게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그분과 사모님,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3명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결과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영정 사진 속에 있는 사모님의 아드님이 저와 똑 닮아 있는지 그 이유를 저도 좀 알고 싶기도 하고요.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나는 내 아들을 찾을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해보죠, 유전자 검사. 다행히 사모님께서는 불쾌한 기색 없이 검사에 동의를 해주셨고 병원 측의 도움으로 저희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그 어떤 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적은 확률에 절대로 기대를 하지 말자고 다짐을 했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엄청난 진실이 곧 눈앞에 펼쳐질 것만 같았기도 했고요.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도 떨리는 저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같은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며칠 후 병원에서 결과가 나왔다는 전화가 왔고 저희는 함께 결과를 들으러 갔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돌아가신 분과 사모님은 99.9%의 확률로 친자 관계가 맞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원룸방에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난 그 청년이 사모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맨 그 아들이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저와 사모님은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지만 돌아가신 분과 저의 유전자는 50% 정도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즉, 저희는 아버지가 같은 배다른 형제였던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달라도 아버지가 같을 경우 유전자의 일부가 공유된다고 하더군요. 1%도 안 될 확률이 정말 기적처럼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저 역시도 이 결과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살아오는 동안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도 듣지 못하고 지내왔었는데 어떻게 그 가족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만날 수 있는지. 운명이라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도 들고 가족을 찾아서 기쁘거나 반갑다는 마음보다는 애매모호하고 복잡한 기분이 먼저 들었어요. 세상에 말도 안 돼. 20년을 넘게 찾아다녔는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외롭게 혼자서 세상을 떠났다니 말도 안 돼. 결과지를 받은 사모님께서는 주저앉아 큰 소리로 엉엉 오열하셨어요. 그토록 간절히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사랑하는 자식이 무연고자로 쓸쓸히 세상을 떠나고 장례마저 치르지 못해 차가운 냉동실 안에 있었으니 어머니로선 억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겠다 싶었죠.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감히 사모님께 작은 위로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상황을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덩달아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고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뭔가가 북받쳐 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엄청난 진실들이 모두 드러난 이후 언제 돌아올지도 모를 가족을 기다리며 차디찬 곳에서 잠들어 있던 저의 배다른 동생은 비로소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세상을 떠난 것과는 달리 장례식장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줬습니다. 그래도 가는 길만큼은 외롭지 않게 갈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비록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사이였지만 그래도 같은 피를 나눈 형제로서 진심을 담아 그의 마지막을 배웅했어요. 조문을 오신 조문객분들은 장례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저와 영정사진을 보면서 참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습니다. 저희 둘 다 아버지를 참 많이 빼닮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유전자가 정말 강했나 보더라고요. 뒤늦게 든 생각이지만 아마 어머니란 사람은 아버지와 이혼을 한 후 곧바로 저를 고아원에다 버린 게 아닐까 싶었어요. 제가 누구로 인해 고아원으로 들어오게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고 원장님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렴풋이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었죠. 그땐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 시절의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저를 낳은 사람도 결국은 본인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버린 그분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냥 피하지 못하는 일이었다고 담담히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가족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해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이 잠식되어 있었지만 그 외로운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뭐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한없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장례와 발인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장지까지 사모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사모님은 저에게 다가와 제 손을 힘주어 꼭 잡아주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그 아이가 살아있을 거란 희망만 붙잡고 살았을 거예요. 이렇게라도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제 마음도 이제 조금은 편해졌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아마 사모님이 저의 장례식장을 찾아와 주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도 몰랐을 거고
배다른 동생이 있다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사모님 덕분에 알게 된 것들이 많아서 저도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 저의 일상엔 많은 것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사모님께선 저를 양자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이미 세월이 너무나도 많이 흘렀고 아버진 비록 세상을 떠나셨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기를 원하실 것 같았다며 가족 없이 외로운 세월을 보냈을 거라 생각하니 당신의 아들이 계속 생각나 마음이 계속 쓰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재호 씨만 괜찮다면 재호 씨를 내 양자로 삼고 싶어요.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니까 지금이라도 가족의 정이라는 게 뭔지 알려주면서 서로 위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저는 사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이미 진실을 다 알게 된 이상 거절할 이유가 없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조금씩 가족이 되어갔어요. 사모님은 저를 본인이 직접 낳은 아들처럼 살뜰하게 챙겨주셨고 저 역시 처음에는 이런 챙김을 받는 것이 어색했지만 점차 가족의 정이라는 것이 뭔지 사랑이란 것이 뭔지에 대해 조금씩 적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먹는 것, 그리고 생일을 축하해주는 말 한마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저에겐 너무나 소중한 감정이었어요.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새로운 감정을 배워가면서 30대 중반이 된 지금까지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사모님께 아들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고 있어요. 어느 날은 함께 아버지를 뵈러 산으로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큰아들 왔어. 당신 살아있었을 때 만났으면 더 좋았을걸. 당신 큰아들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더라. 건강하고 씩씩하게. 다른 사람들 사랑도 많이 받고 사랑을 받은 만큼 줄 아는 사람으로 컸어. 하늘에서 보고 있지? 자, 재호도 아버지께 인사 올려.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란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날이 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네요. 저는 그동안 정말 잘 지내고 있었어요.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추억만 쌓으면서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어른이 됐어요. 멀리서나마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종종 찾아뵐게요. 그리고 어머니도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뒤늦게나마 원장님께서도 제가 들어온 그날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꽤 젊어 보이는 아이 엄마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서 고아원으로 찾아왔다고. 본인은 아이를 키울 형편이 못 되니 부디 이 아이를 사랑으로 잘 키워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들어온 아이가 저였고 저를 안고 온 건 저의 친어머니였다고 해요. 언젠가 형편이 나아지면 너를 꼭 데리러 오겠다고 했는데 그날 이후부터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었지. 너한테 굳이 이 이야기를 해줘야 하나 싶어서 말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너도 이제 알았다고 하니 그래도 삐뚤어지지도 않고 어긋나는 거 하나 없이 이렇게 반듯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재호야. 가족은 없었지만 그 이상의 사람들을 만나 바르게 성장한 저는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장례 지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별을 직접 마주하는 건 참 슬픈 일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저로 인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보람을 느끼며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을 겪고 난 뒤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사람은 정말 덧없는 존재라는 것과 우연이라는 것이 평생의 인연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사람은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모르니 지금의 연애 최선을 다하자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어렵게 만나게 된 저의 인연을 평생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해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